389페이지 105번의 분계 문제 보시면은 수동결산 문제인데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했을 때의 분계와 종목별로 하시오라고 했을 때 분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종목별로 하라는 것은 A사, B사 나누어서 분계를 두 개로 하라는 것이고, 하나의 전표로 하시오 그러면은 A사, B사를 통합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종목별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표로 하라 했을 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관한 그런 문제는 FAT 1급에서 더 잘 나오죠. TAT 2급보다는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장부 금액이 2,200만 원인데 기말의 공정가치는 2,400이다. 자, 200을 벌었습니다. B사의 보통주 장부 금액이 5,500인데 5,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50만 원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목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표를 두 개로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 수익 발생. 그래서 자산 증가는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A사 거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표를 만들어야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 이렇게 분계하라는 것이죠. 예, 종목별로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전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표는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의 결합이고, 두 번째 전표는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결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작성하시오. 네, 하나의 전표로 작성할 때는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익이 200, 손실이 150이 났기 때문에 50만 원만 증가시키면 돼요. 5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거죠. 하나의 전표로 하시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증가했다가 150 감소했으니까 그냥 50만 원만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변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200 있다가 또 평가 손실이 150이 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50만 원만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을 하나의 전표로 작성하는 회계 처리죠.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인가요? 아니면 손익인가요? 네, 손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과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손익이 아니고 자본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단기의 손익의 미전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했을 때 가끔 그런 질문하죠. 이제 TAT 2급에서는 이제 아래의 결산 정리 사항을 누락하였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질문 자주 하죠. 그러면 하나의 전표로 하든
아니면 두 개의 전표로 하든 간에 이걸 만약에 누락했으면 여러분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산이 50만 원 과소하게 평가됐죠. 수익이 50만 원 과소함으로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과소하게 표시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50만 원 과소, 자산에 50만 원 과소, 이런 건 맞는 것이고, 만약에 보기에 자본에 50만 원 과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도. 자, 수익의 발생 50만 원을 누락했어요. 그러면 자본도 50만 원 과소하게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작아지면은 자본도 작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기 하나를 뭐로 넣어놓을까요? 뭐 부채를 넣어놓는다든지, 부채가 뭐 50만 원이 어떻게 됐다, 내지는 뭐 반대로 수익이 50만 원 과대하게 표시된다, 이렇게 반대로 넣어놓는다든가, 과소를 과대라고 했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내는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회계 실무자, 회계 담당자가 그냥 이러한 거래는 이렇게 전표 작성하면 되는 거야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회계 처리를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누락했을 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자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그 결산 수정 문제로서 수동 분계를 해라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이론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러한 결산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결산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누락했으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한다.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에 거래의 결합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거래의 결합관계를 아셔야 수익의 발생을 누락했네, 수익의 발생을 누락했으면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표시되겠지.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표시되면 자본도 과소하게 표시된다. 자산, 이거 자산, 단기매매증권이 자산이잖아요. 이걸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를 누락시켰네. 자산의 증가를 누락시켰으니까 자산이 과소하게 평가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만약에 자산 과대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기에서 만약에 부채의 과대, 이거 부채가 나올 수가 없는 거래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채라는 말이 나온 것은 무조건 그거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누락으로서 변화가 있는 것은 자산과 수익, 이 당기순이익 말이죠. 그 다음에 자본.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항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수익을 빼먹으면 자본이 작아지고, 비용을 빼먹으면 자본이 많아지고 그래요. 비용을 빼먹었으니까, 누락시켰으니까 비용 발생을 누락시키면 이익이 커지잖아요. 이익이 커지니까 자본이 과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하고 자본, 수익과 자본은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비용이 증가하면 반대로 자본은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과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왜 같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대변 항목이 뭐예요? 부채, 자본, 수익이잖아요. 대변 항목이.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남는 게 뭐예요? 잔액이 대변에 남는 게 부채와 자본, 수익이 잔액이 대변에 남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잔액이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해요.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근데 자본하고 비용은 반대편에 있죠. 반대편에.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자본 작아집니다. 자, 10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예, 이것도 수동분계 문제이죠. 106번.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말결산 분계를 하시오. 2022년 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한 그것은 취득을 850에 했는데 그해 말에 87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우리는 기말결산 분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요 평가가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매도가능증권이기 때문에 여기 20만 원 평가 이익이 단기까지 넘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인 것이에요. 자본. 예. 예, 그렇죠. 예. 여기는 처분은 아니군요. 예, 넘어온다 하더라도 넘어오는 건 맞습니다. 넘어오는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저는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먼저 상계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네요. 예. 계속 오를 때는 요 전기에 20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상계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걸 상계하는 것을 꼭 같이 해줘야 되는데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 즉 주식의 가격이 이건 뭐 꼭 주식이 아니고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채권도 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90만 원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 90만 원이죠. 90만 원. 그래서 거래의 결합을 보면 차변이 자산 증가요. 대변은 뭐라고요? 예, 자본 증가예요. 자본 증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증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말이죠. 저도 이제 깜빡하고 뭐 이거 20만 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22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만 원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럼 올해는 90만 원 평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전기에 20만 원 그걸로 상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에 만약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아닙니다. 뭐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22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보세요. 네네.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 22년 말에는 평가 분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취득금액이 만약에 900이었다 그렇게 됐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900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죠. 여기가 9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22년 말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 있었잖아요. 30만 원 있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60만 원으로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줍니다. 네, 이렇게 없애줍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의 잔액을 없애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그 자본 계정에서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 4가지 4쌍을 제가 정리해 드렸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렇게 됩니다. 자, 106번에서는 전기에 850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써놓은 분계 그대로 여기가 90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인데 지금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아주 비슷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2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의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00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전기 말에 480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다시 510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 부분이 3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대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바로 30만 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평가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 있었으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이 거래에는 차변에 오는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으므로 자산 증가 30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자본 증가 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만약에 결산 수정 분계에서 이번에 이 거래를 누락했다. 지금 요 107번의 결산 사항을 누락하였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1. 부채가 과대, 2. 수익이 과소, 3. 자본이 과소, 4. 자산이 과대.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예, 보기를 제가 써드려 볼게. 자, 지금 이 거래를 누락했어요. 이걸 딱 지워놓고 문제를 내. 106번에 지금 우리가 이게 107번인가요? 107번이네요. 지금 107번 문제잖아요. 자, 107번의 거래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하였을 때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그냥 바른 것은 맞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맞는 것은 자 보기 내볼게요. 1.
자산의 과대 이 수익의 과대 3 자본의 과소 4 수익의 과소. 자, 여기 이제 우리 107번 분개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예. 자, 12월 31일 평가 분개. 아까 저기 좀 위에 가려져서 지금 안 보여요. 위에 가려져서. 예. 자, 이러한 결산 수정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여기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3번이 맞았죠? 예. 3번이 맞은 거예요. 자본이 증가 30만 원을 누락시킨 거예요. 자본 증가 30만 원을. 그러므로 자본이 과소하게 됩니다. 자산은 어떻게 돼요? 30만 원 과소하게 되죠. 근데 과대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수익은요?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107번의 그 결산 수정 분개는 자산 증가와 자본 증가이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4번도 마찬가지로 수익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1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 가능 증권은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3,600만 원이 되었다. 장부상 매도 가능 증권 잔액은 4천만 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 300만 원이 있는 상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8번이 위의 문제하고 지금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전기의 평가 이익이 여기 300만 원이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이 말이죠.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 가능 증권이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3,600이다 이 말이고요. 전기의 평가 금액은 4,000이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가 지금 3,600으로 이번 결산 때 가격이 하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평가 이익이 300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인식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30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는 10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여기 가짜가 하나 빠졌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거래의 결합을 정리해 볼까요? 차변의 요 두 개는 다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가 되는 거고요.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이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 되는 것이죠. 자, 106, 107, 108번이 지금 같은 내용의 분계 연습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관한 분계 연습이에요. 다음은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외화 관련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기말의 환율로
현재 가치로 평가해 주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09번은 외화 자산이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근데 왜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 밑에 개정 과목이 장기 차입금이니까요. 예, 요거는 외화 부채라고 이걸 좀 고쳐야 되겠네요. 예.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네, 밑에 개정 과목을 보면은 이게 장기 차입금이니까. 자, 외국은행이라는 곳에서 장기 차입을 했는데요. 15,000달러를 차입했습니다. 9월 10일 날 차입을 했고 그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350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일의 환율이 1,400원으로 1달러당 50원만큼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환율이 높아진 것만큼 우리 한화로 표시하는 장기 차입금도 높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원의 환율 인상은 50원 곱하기 15,000달러를 해서 부채를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되겠는가? 그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9번 문제는 환율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50원이 환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1달러당. 그래서 50원 곱하기 15,000달러이기 때문에 15,000을 곱하기 해주는 거죠. 얼마 나와요? 75만원. 그래서 요 계산을 먼저 해서 이것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증가되면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외화 환산, 그렇죠, 손실이라고 영업의 수익계정 과목에서 우리 배웠죠. 외화 환산 손실 75만원. 대변은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죠. 장기 차입금 괄호 열고 거래처를 표시하고 75만원. 이렇게 점표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비슷한 문제네요. 2023년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은 전액 실버사에서 22년 10월 1일에 3년 후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달러이다. 22년 10월 1일 날 환율은 이랬고 12월 31일 환율은 이랬고 23년 12월 31일에 환율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2년 12월 31일 날 평가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22년 12월 30일의 환율과 이번 결산인 23년 12월 30일의 환율을 비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입한 날 22년 10월 1일 날 환율은 지금 현재 평가 때는 감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1달러당 50원이 또 올랐습니다. 1120원에서 1170원, 50원. 50원을 10,000달러에 곱하는 거예요. 50원 곱하기 10,000 하면은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네. 그래서 아까처럼 환율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액을 지금 금방 계산한 거예요. 50만 원이다. 그래서 50만 원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실 인식하시고 대변의 장기 차입금
실버 50만원 부채 증가시키시면 됩니다. 자, 109번, 110번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1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1번은 이제 외화가 달러가 아니고 엔화를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엔화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달러는 1달러당 환율로 표시하는데 엔화는 100엔당 환율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엔당 1120원이다. 그러면 1엔당 11.2원으로 계산하셔야 되죠. 예.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다음의 외화 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12월 31일 환율은 100엔당 1120원입니다. 자, 외환은행에 엔화로 예금을 해놨다 이겁니다. 엔화로 318만 엔. 그런데 장부 금액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예금할 당시에는 예금할 당시에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장부에다가 3,466만 2천원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꺼내 가지고 엔화로 3180,000 318만 엔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 결산일 환율을 곱해봅니다. 곱하기 1120원 하면 안 돼요. 11.2라고 해야 됩니다. 11.2. 100엔당 1120원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가지고 11.2로 하세요. 그러면 3,561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부금액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아, 환율이 올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빼기를 해봅니다. 빼기 3,466만 2 땡땡땡 95만 4천원만큼 이 예금을 증가시켜 줘야 돼요. 엔화가 늘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변해 가지고 우리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111번도 차변의 보통 예금 외환 은행 95만 4천원 95만 4천원 아까 나왔고요. 대변은 외화 환산 이익이죠. 이거는 95만 4천원. 이렇게 자산 증가 자산 증가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되는 분계다. 이거. 자, 이것을 누락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시켰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산이 과소하게 되고요. 수익이 과소하게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표시되고 자본이 과소하게 표시됩니다. 맞죠? 누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산이 과소하게 표시되고 수익 발생을 누락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표시되고 자본도 과소하게 표시된다. 그것만 맞는 것이고 그거 외에 뭐가 나와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112번 정부 보조금 문제가 나왔네요.
네, 정부 보조금은 결산 수정 분계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감가상각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결산 때. 자, 정부 보조금 1억 원으로 7월 1일에 구입한 시설 장치 하면 기계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시설 장치 취득 원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내용 연수는 4년이며 월할 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웠었죠? 자, 정부 보조를 받아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요, 감가상각도 하고 정부 보조금 상각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에서 정부 보조금을 상각한 것만큼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런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감가상각을 일단 하면 돼요. 자,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억 5천이고요. 정액법이고요.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했고요. 잔존가치 이해기가 없으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월할 상각하라는 말은 뭐냐? 이 기계를 구입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치만 상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1년으로 하지 말고 월로 계산해서 상각을 해라. 그러면 1억 5천을 4로 한번 나눠보세요. 1년치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2로 나눠야 되겠네요. 6개월치니까요. 네. 187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 6개월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875만 원이 나왔다 이랬어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취득원가를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로 나누면 1년치 6개월이니까 그걸 다시 2로 나누면 절반이 6개월. 뭐 6개월이 아니고 만약에 4개월, 5개월 이런 거다. 그러면 만약에 4개월이다.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187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875만 원. 이 분계가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실무하면서 이 감가상각 분계는 자동결산 사항이거든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계장치에다가 1875만 원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만 눌렀기 때문에 이 분계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론 공부할 때는 이걸 분명히 배웠는데 실무를 하면서 이걸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무하다가 잊어버립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데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 받은 거를 또 상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 얼마죠? 1억이죠. 1억을 4로 나눠보세요. 2,500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세요. 예. 1,2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6개월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50만 원을 상각합니다. 정부 보조금에서 직접 상각해요.
자, 정부보조금이라는 것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자산은 차변 항목이죠. 그러면 차감 계정은 대변 항목일 거란 말이에요. 대변 항목. 그러니까 상각을 하려면 차변에 적어야 상각이 되는 거예요. 네, 차변에 적어야. 그리고 대변에 뭐를 적냐면은 요 감가상각비를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요만큼. 요렇게. 아시겠죠? 네. 정부 보조금 관련한 이론 문제. 정부 보조금 관련한 이론 문제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기 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TAT 2급에서 말입니다. FAT 1급은 정부 보조금 문제는 안 나오죠. TAT 2급에서 나오는데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정말 자주 이 문제를 봤는데 비대면 시험으로 바꾸고 나서 이론이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5문제가 줄어들었잖아요.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었어요. 배점은 똑같이 그 30점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론이 한 문제당 2점 배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론이 한 문제당 3점입니다. 문항수가 줄어가지고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 문제가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하지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분개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114번까지 하고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113번. 결산 후 현재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장부 금액은 2억 원인 것이 토지에 대한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돼요. 자, 우리 토지에 지금 장부 금액이 2억 원. 근데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검토한 결과 사용 가치는 1억 3,600. 사용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 기업이 인식하는 가치를 말해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우리 기업이 판단하는 가치가 사용 가치입니다. 처분 가치는 1억 7,300. 처분 가치는 뭐냐면 바로 공정 가치입니다. 이걸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내놓으면 1억 7,300에 거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장부 금액은 2억인데 2억보다 지금 사용 가치도 낮고 공정 가치, 처분 가치도 낮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적용해야 되느냐? 높은 거. 맥스라고 그러죠. 맥스. 큰 것을 적용한다 할 때 맥스라고 앞에 표시하고요. 작은 것을 적용한다 할 때 민 이렇게 씁니다. 민. 맥스와 민.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맥스예요. 두 가지의 평가가 있을 때는 그 두 가지 평가 중에서 큰 값을 기준으로 손실을 인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상 차손. 그래서 1억 7,300 처분 가격, 즉 공정 가치입니다. 공정 가치와 우리 장부 금액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700이 되겠습니다. 그 2,700을 손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113번의 분계는요,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 2억 원, 2,700만 원.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 우리가 지금 이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이 없죠. 토지는. 그런데 건물 같은 거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각을 하잖아요. 손상차손도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상각을 합니다. 손상차손 누계액, 토지의 코드 그 뒷번호 비어 있으면 그걸 만들어 쓰면 돼요. 가장 가까운 번호로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결합 관계는 손상차손은 비용이에요. 그리고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 요런 113번 같은 분계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주로 이론에서. 주로 이론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14번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 장부 금액이 500만 원.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당기 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수 가능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걸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그러한 거래입니다. 자, 특허권이 우리가 지금 500만 원으로 지금 장부 금액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회수 가능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위에 문제에서 이 공정 가치를 처분 가치라고 표현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회수 가능 금액이 뭐냐면은 이걸 특허권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회수 가능 금액이에요. 그게 바로 공정 가치이고 그리고 처분 가치이고 시장 가치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 가치가 별도로 평가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손상차손 200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은 특허권 200만 원. 자, 우리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달리 유형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계속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상각을 했죠. 따라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도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직접 차감한다. 직접 차감한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무형자산의 상각을 할 때 누계액 그런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상차손도 마찬가지로 직접 차감시킨다. 그래서 이것도 차변은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유형자산하고 다르죠? 유형자산은 손상차손 누계액, 건물이든 토지든 다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하고, 무형자산은 특허권이든 영업권이든 상표권이든 그냥 직접 자산에서 감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4번까지 분계 연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자동 분계, 자동 분계를 좀 몇 개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분계 연습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모의고사 풀이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쉬었다 하겠습니다.